청천각 이북 지역에서는 중국 연계통의 철기 문화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사진 왼쪽 아래 칼처럼 보이는, 자, 여기를 박스 치시면 됩니다. 연의 청동 앞에인 명도전을 박스 치시고요. 명도전이다. 표면에 명자가 새겨져 있는 표면에 명자가 새겨져 있어 명도전이라 부른다. 고조선이 영역에서 여겨지는 곳에서 발견된 중국 유물들을 통해 중국과 고조선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철기와 명도전, 근데 여기 특히 명도전을 박스 치시고요. 명도전은 중국의 돈인데 그 중국 돈이 그 고조선에서 발견됐다는 게 결국은 뭡니까? 중국의 연나라와 그리고 고조선이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가 한국에서 발견이 된다 하면은 미국과 한국이 그러니까 활발하게 교류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고조선이 철기 문화와 중개무역을 통해 성장하답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 만주 한반도에서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고조선은 크게 발전되었다. 기원전 5세기 밑줄 치고요. 철기 문화가 보급 밑줄 치겠습니다. 철기 문화가 보급. 자,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고조선이 크게 성장을 하고요. 그런데 기원전 4세기 후반에는 중국의 연과 대등하게 맞설 정도로 성장하였다죠. 그래서 기원전 4세기 후반 밑줄 치고요. 중국의 연과 대등하게 맞설 정도로 성장 밑줄 치고요. 여기서 연에다가 박스 치면 됩니다. 연에다 박스. 그러나 얼마 후 고조선은 연의 공격을 받아 요동 일대의 지배권을 잃었다. 그래서 여기서 고조선은 연의 공격을 받아 요동 일대의 지배권을 잃었다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연에다가 박스 치면 됩니다. 연에다 박스. 이후에는 중심지를 옮겨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 다시 세력을 키워나갔다. 자, 그래서 이후 중심지를 옮겨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 다시 세력을 키워나갔다까지 밑줄 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그 한반도 서북부 지역을 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평양입니다. 평양.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실존했는지, 이 어떤 나라가 실존했는지 실제 존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 기록이 있어야 되고 유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역사 기록은 중국의 책에서는 고조선과 중국이 나라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중국의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실제 존재했구나. 그리고 역사적 유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비파용 동검, 미송리 시토기,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유물이 있는데요. 이거를 그리고 박스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법입니다. 미송리 시토기, 비파용 동검, 탁자식 고인돌을 통해서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위치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요게 비파용 동검, 그 다음에 미송리 식토기,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봐서 여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고조선의 영토였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조선이 있었고 여기에쯤에 이제 중국의 연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요게 랴호허 강이라고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요하거든요. 요하라는 강인데 이쪽의 동쪽은 요동 지역이라고 하고 요 지역을 요동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요하의 서쪽이라고 해서 요서라고 합니다. 요동. 그런데 고조선이 요동을 먹고 있었거든요. 요동 지역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연나라랑 싸워가지고 여기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조선이 망합니다. 고조선이 거의 망하고 나서, 지고 나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요. 여기에서 한반도 서북부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 전에. 한반도 서북부라고 했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게 되냐면은 바로 평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평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고조선이 만주 지역에 있었는데 연나라가 싸워가지고 패해가지고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 독자적인 발전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중국이 아무래도 그 문화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 탁자식 고인돌, 비파용 동검, 미송리 시토기가 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었죠. 중국이 그 4대 문명, 여기에서는 제일 1등 문명 국가였으니까 지금 뭐 한류도 발달했지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나라를 피해가지고 평양에 들어가고 나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뭘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전통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용 동검인데 이 비파용 동검이 나중에 이 평양성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세형 동검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형 동검. 그래서 한반도 서북부 지역을 동그라미 치고 평양 중심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평양 중심을 옆에다가 세형 동검이라고 쓰시고 세형 동검. 그 다음에 바로 한국식 동검으로서 그 옆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반도 서북부 동그라미 치고 평양 중심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세형 동검 쓰시고 세형 동검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한국식 동검으로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동검이 제작됐다. 독자적. 그래서 세형 동검은 평양 중심으로 한반도 내에서만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원전 2세기 무렵이 되자 중국에는
위만이 자신 세력을 이끌고 고조선에 망명해왔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 무렵 밑줄치고요. 중국에서 위만 밑줄치고 위만을 박스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조선의 망명 밑줄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조선이 연과 싸우면서 정말 국가가 멸망 직전까지 가서 그 고조선한테는 그 중국이 철천지 원수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 위만, 그러니까 이때는 진나라 한나라 교체기였는데 위만은 중국인인데 중국 내에서 권력 다툼을 하다가 얘가 졌거든요. 위만이. 그러니까 위만은 중국을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중국을 싫어하겠죠.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얻어 국경을 지키다가 점차 세력을 키워 고조선의 왕위를 차지하였다. 자, 고조선이 왕위를 차지 밑줄치고 기원전 194년. 고조선이 왕위를 차지 밑줄치고 기원전 194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위만이 고조선이 왕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만은 능력은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고조선이 이미 중국의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위만은 중국을 또 싫어하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플러스 막 곱하기 100이 된 거예요. 누구를 향한 적개심이. 그러니까 중국은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싸워서 타도할 대상이 된 건데 문제는 중국이 한나라로 통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위만이 등장하면서 고조선의 힘이 10배 세졌다면은 그 중국 한나라는 중국은 힘이 100배 이상 세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도 싸움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더 세졌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위만홍조 시기 고조선은 한층 발전된 천기 문화를 바탕으로 농업을 발전시켰고 주변 지역을 정복하며 세력을 넓혔다. 자, 여기서 위만홍조 시기 고조선 밑줄 치고요. 위만홍조 시기 고조선 밑줄 치고 농업을 발전 밑줄 치고요. 농업을 발전 그리고 주변 지역을 정복 밑줄 칩니다. 주변 지역을 정복. 또한 중국은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에서 여러 세력에서 중개무역을 많은 이익을 얻었다. 또한 중국이 한과 한반도 남부의 여러 세력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며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한의 한반도 남부 밑줄 치고요. 그리고 중개무역 박스 치시면 됩니다. 연나라와 고조선이 싸웠다가 그 고조선이 패하면서 이익 울면서 평양성으로 들어갔다고 했었죠. 그 평양성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평양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여기 고조선이 없어졌던 이 만주 땅은 누가 다시 차지한 거예요? 중국이 차지한 거죠. 중국이 있는데 이때 요 지역을 이제 고조선이 먹게 되는데 이 남부 쪽에는 천안 이남 쪽에는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다른 세력이 크고 있었거든요. A. 그런데 이 다른 세력 A라고 합시다. 한반도 남부에 있는 이 세력은 또 발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교역을 하고 싶을까? 중국 애들이랑 교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해로가 안 봤을 때이기 때문에 육지로 왔다 갔다 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지나야 돼요? 바로 고조선, 평양 중심 고조선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중국과 A 국가의 무역을 중개했다. 그래서 크게 이익을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냥 지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의 공격으로 고조선이 멸망하다.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계속 밑줄 칩니다. 한은 고조선이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였다. 자, 한은 고조선이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견제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무제 박스 치고요. 무제라는 것은 시오 저는 왕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왕의 이름은 왕이 살아있을 때는 짓는 게 아니에요.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을 어떤 신하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그 왕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자가 들어간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발해 무왕 싸움 엄청나게 잘합니다. 한무제는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고조선을 공격. 그래서 한무제 밑줄 치고 무제 박스 그 다음에 고조선을 공격 밑줄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줄을 밑줄 쳐야 돼요. 한은 고조선이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견제 밑줄 치고요. 결국에 지금의 미국처럼 힘이 센 중국 한나라가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고조선이 1년도 안 돼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고조선은 1년여 동안 한의 군대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지배층이 분열되고 결국 수도 왕검성이 함락되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수도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 밑줄 치고 왕검성에다 동그라미 치고 요거는 평양성입니다.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낙랑군을 비롯한 몇 개의 군현을 설치하여 직접 다스리고자 하였다. 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낙랑군을 비롯한 몇 개의 군현을 설치하여 직접 다스리고자 하였다. 밑줄 치고요. 그래서 이때 중국이 한반도 내에 식민지를 건설했다. 한사군이라고 하거든요. 식민지를 건설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있는데 거기까지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베트남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무제는 말 그대로 정복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저기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직접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배,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배 할 때 조선총독부, 조선이라는 이름 그냥 뒀는데 얘네들은 이름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예를 들어 수원시라고 하면은 수원시 이름을 낙랑시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낙랑시. 그런데 군현이라는 건 뭡니까? 야, 군현 너 도시를 써?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경기군 낙랑현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서 아주 하드하게
빡세게 다스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제의 침략에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그 지배에 반항을 하는 우리 민족들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주도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고구려가 백제입니다. 그 신라도 그 뒤에. 그래서 거기 주도했던 나라가 고구려가 백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조선이 멸망을 했다. 그리고 고조선이 중국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 감정이 싹트면서 고구려 백제 그리고 나중엔 신라 삼국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조선 유민들의 저항으로 대부분 곧바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한편 일부 유민들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이동하여 새로운 국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고조선의 유민들이 남하를 하면서 철기 문화가 남쪽으로 보급되어서 그 남쪽에 있는 그 여러 국가들이 성립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랑군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오늘날 평양 일대에 자리했던 낙랑군은 고조선 유민과 한에서 온 사람들이 융합되었다. 따라서 낙랑군은 중국 문화를 한반도에 들어온 창구 역할을 하였고 낙랑군은 사만, 가야, 등과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하다가 고구려에 통합되었다. 고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조선은 중국과 교류하면서 통치 조직을 정비하여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 왕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왕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공무원이 필요하죠. 공무원.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동사무소, 구청, 그게 통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 아래에 관리를 두는 정치 조직을 갖추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팔조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다. 쭉 비추시면 됩니다. 왕 아래에 관리를 두는 정치 조직을 갖추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팔조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다. 팔조법 박스 치시면 됩니다. 팔조법 중 3개의 조항만이 전해지는데 이를 통해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팔조법을 통한 고조선 사회. 자, 백성들을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자, 요걸 전체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하고. 자, 사람을 죽인 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한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내용을 가를 통해서 알 수 있겠고요. 남에게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 곡식으로 물어내게 하였다. 그러니까 곡식이 잘 통용이 되는 무슨 사회다? 바로 농사가 중심이 되는 농경사회라는 걸 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답니다. 다는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재산을 몰수하고 그 집안의 노비로 삼으며 재산을 몰수하는 것, 재산을 아예 다 빼앗아 버리고 그 집안을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려는 자는 용서를 빌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게 한다. 돈을 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을 몰수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뭐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노비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보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신분제 사회였구나. 그래서 사유재산, 신분제 사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